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를 뽑은 지 일주일 만에 후보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한 장한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밤사이에 김문수 대선 후보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로 후보를 교체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당대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비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총의와 당원 당규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네, 지난밤부터 현재까지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정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제의 장입니다. 왜 축제해야 되냐면 물론 뭐 이 당이 내란이라는 어떤 그런 그 혐의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니까 축제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전당대회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정당에 누구나 다 참여를 해서 누구나 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정당을 개혁하겠다라는 거를 국민과 유권자한테 보이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 굉장히 뭐랄까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이 정당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거친 선출된 후보를 지금 그 박탈하는 과정,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했느냐를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게 기회의 균등성입니다. 후보들은 이렇게 누구나 다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후보를 할지라도. 당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당규를 지금 위반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딱 1시간 했어요. 이 1시간 동안 솔직히 모든 당원이 다 깨 있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새벽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지금 이 절차가 공정한가요? 누구한테나 투명한가요? 그래서 이 나중에도 또 이 절차적인 어떤 하자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벌이는 이 과정은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기존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과정은 두고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의 어떤 사례로서 계속 남을 것 같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전당대회의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의힘 3년 반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은 이준석 대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또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만들어졌어요. 비대위원장도 대통령 비서실장 보내서 물러나시오 그래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또 찍어냈습니다. 도대체 전당대회를 뭘로 보는 건가? 이게 정말로 민주적 정당 맞냐?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고도의
당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 후보가 되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소위 말해서 당무의 전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것도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지를 갖다가 비대위 지도부에게 위임하고, 비대위 지도부는 또 그거를 중앙당 선관위에다 위임하고, 중앙당 선관위가 74조 2항의 근거를 들어서 박탈한다. 전당대회를 거통해서 선출된 후보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74조 2항이 선관위가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도 전당대회의 당원의 뜻을 묻지 않는 그 모든 행위가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은 지난 3년 반 동안 당대표 3번의 당대표를 찍어내는 과정이 지금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보마저도 일주일 만에 찍어내는 과정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다면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민주적 정당 맞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두 분 모두 절차적 공정함 혹은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 민주주의 훼손까지 좀 우려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박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이렇게 오늘이죠. 밤사이 후보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배경으로 지도부에서는 당헌 74조 2 특례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데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사항을 당 선관위의 심의와 비대위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오늘 가처분 소송에 신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로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법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건 그렇게 전 당에 그런 어떤 총력을 기울여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을 거친다는 건 그만큼 엄중한 어떤 과정을 거친 건데, 갑자기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당한 사유는 이 엄중한 과정을 뛰어넘을 만큼의 이유가 돼야 돼요. 이를테면 이 후보가 갑자기 지병이 도져서 도저히 후보가 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혹은 완전히 거리 상태가 될 수 있는, 혹은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유, 또는 진짜 과정 속에서 검증되지 못한 불법적 또는 반헌법적 어떤 행위가 드러났다든지 이러면 상당한 사유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진짜 바꿔야 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당한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묻는 건 상식적으로 모두 다 이것이 그대로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묻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아니 경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것이 상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다 한번 일일이 데이터에서 로우 데이터로 해갖고 모든 후보들이 그 경선 과정을 후보가 된 다음에 단 이틀 만에 그 약속을 지켜낸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랬어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금 조금 일주일을 더 늦게 하자라는 것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다. 뭐 즉각이라는 말로 시비가 걸지만, 그래서 저는 이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아직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읍참마속이라는 말을 권 비대위원장이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읍참마속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갈량이 자기의 부하 있지 않습니까? 총사령관이 사단장 한 사람을 어디다 배치했는데 마속이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자리 성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성을 안 지키고 뛰어쳐 나갔다가 부하들을 다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속, 즉 이 마속을 저기를 한 겁니다. 단죄를 한 겁니다. 네. 자기가 아끼는 부하인데.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부하의 관계입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잘라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관계가 아니지요. 지금 제갈량한테는 유비 같은 어떤 존재입니다. 대통령 후보는 이 당을 상징하고 당을 이끌 수 있는, 그래서 당무 우선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읍참마속이라고 표현하는 거 딱 보면서 자신들 뜻대로 대통령 후보를 그냥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대단히 잘못된 어떤 비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분명 법적인 문제가 있고 상당한 사유로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뭐 한 후보로 교체가 확정되는 게 내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결정이 나야 될 텐데 어떤 결과를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오늘 밤 늦게라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결과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또 상초
후의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전당대회 결과가 바뀌는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같은 재판부거든요. 네.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 냈던 그것을 그 기각했던 재판부가 또다시 오늘 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인용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법적으로 인용되냐 안 되냐 문제를 떠나서 이 정치적 후폭풍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왜 합니까?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지율을 얻어서 소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일화하는 과정이 이렇게 단일화 소위 말해서 후보 쫓아내고 데리고 오는 단일화를 당원들이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11일까지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엊그저께 여론조사했던 국민의힘 당원들이 11일까지 안 하면은 김문수 쫓아내고 그리고 한덕수 영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당이 지금 4분 오열됐어요.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했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도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지만 과연 이렇게 4분 오열된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선 참여자들이 그냥 보통 참여자가 아니잖아요. 당 내의 주요 스타급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 이게 당이야? 이게 민주주의야? 이러면서 지금 다 수긍을 못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과연 24일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하나로 모을 수 있겠느냐? 당 지도부가. 그런 점이 크게는 법적인 문제,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런 4분 오열된 지지층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 이 두 부분은 굉장히 큰 숙제로 남을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일단 이제 가처분 관련된 결과도 나와야겠지만 이 전국위에서 의결, 전당원 투표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걸 보면 당내에서도 분위기가 이제 반발하는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전당원이 과연 이거 단일화하는 게 맞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 좀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라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어떤 결과를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그간의 어떤 여론조사, 특히나 여론조사 상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그다음에 무당층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여론조사에 전화를 받았던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찬반하고 그 질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들이 뭐 몇 개 있지만 중요한 거 그냥 찬반만 물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 좀 다른 패턴이 있지 않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누군데 적합도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선호도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과 한덕수라는 사람을 딱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했을 때의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뭐 전망적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일부에서는 결과가 꼭 당 지도부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집하는 어떤 모양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 지도부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실시하겠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여론조사는 공표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논란도 있고 예상을 듣겠습니다. 뭐 저도 당 내에서의 그 당원들에게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덕수가 좋냐 싫으냐 이 정도예요. 그러면 싫어요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만약에 질문이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 대신에 한덕수 후보로 대체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결과는 또 다를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즉 김문수 후보의 자격 박탈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운 후보가 들어가는데 뭐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등록한 사람이 딱 한 명이잖아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누가 등록합니까? 거기서. 딱 한 분 등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예요. 그러면 당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당이 망하는 순간입니다.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반대를 합니까? 당연히 찬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너무나 의도된 질문 아니냐. 물을 거였으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물어야 됩니다. 후보 자격 박탈하고 대신에 한덕수 후보를 갖다가 대선 후보로 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절차를 건너뛰고 호불호만 물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된 질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또 하나가 이제 한덕수 후보가 연합뉴스 TV에 2시에 출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질문을 했는데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 단일화 과정에서 약간 잡음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대선을 위해서는 사소한 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덕수 후보가 아마도 정치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는 결과보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왜 대선이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경선이 중요하느냐, 사실 본선보다 경선에서 너무너무 치열해요. 지금 뭐 총선을 치러본 분이나 대선을 치러본 분이나 말을 해보면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뭐 정말 그 스트레스와 이 총력을 기울이는 어떤 진이 빠지는 열정 이런 것들이 본선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워낙에 치열하게 정말 그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후보의 정당성이 나오는 거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당이 한데 다 뭉쳐서 하나의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상대 당과 실제로 어떤 그 일합을 겨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4분 오열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꼬매겠습니까? 한덕수 후보가 나는 그런 과정 다 필요 없고 대선에서 내가 경쟁력 있다라고 하면 본인만 경쟁력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경쟁력 있다는 걸 얼만큼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알렸느냐. 과정이 없었는데 못 알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냥 아니 나는 그런 과정 필요 없고 1대1로 싸우면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건 정치의 어떤 기본적인 툴을 지금 간과하는 어떤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요. 다 좋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의결했던 누가 의결했던 뭐 후보 자격 박탈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후보를 갖다가 선출을 하려면 최소한 그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어떤 비전과 어떤 공약을 가지고 출마하는지 정도는 당원들한테 알려주고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출마 선언 그때 인터뷰에서 발표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최소한 당원들한테 알려주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정도는 물어야 되는데 새벽 1시에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하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접수받고 그리고 아침부터 전화 돌립니다. 한덕수 후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한덕수 후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당원들에게 호소 한번 했냐라는 겁니다. 아까 3시 반에 한덕수 후보가 긴급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긴급 인터뷰에서 저는 김덕수도 되고 뭐 나덕수도 되고 모두의 덕수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덕수만 통합합니까? 덕수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이 이번 과정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덕수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게 과연 얼마나 승복을 하겠느냐 이 결과에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뭐 한덕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뭐 김 후보와 또 김 후보의 지지자들까지 끌어안겠다. 그리고 또 뭐 다른 후보들 뭐 안덕수가 될 수도 있고 나덕수가 될 수도 있고 다 끌어안겠다,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오늘 새벽 이후로 이제 같은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도 뭐 쿠데타 막장극이다. 뭐 파이널 자폭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라톤 42.19km가 있습니다. 지금 8명이 40km를 함께 뛰었어요. 이들은 진짜 제대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42.19km를 함께 다 뛰어갖고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다 같이 끌어안고 야, 잘 뛰었다. 너 진짜 잘 뛰었다 해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은 40km를 다 뛰었어요. 근데 2km 남겨놓고 어떤 후보는 택시 타고 와갖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2km 뛰고 자기가 지금 그
1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다 끌어안겠대요. 그럼 40km를 다 뛴 사람들은 황당할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3억씩 또 1억 낸 사람 처음에 1차에서는 1억 내고 2억 내고 3억 내고 다 고르게 어쨌든 기타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덕수 후보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낸 액수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비교를 했을 때 아니 3억을 내고 끝까지 40km를 정말 나의 열정과 땀과 모든 어떤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뛴 사람들은 2km 10,000원 내고 뛴 사람과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함께 뛴 후보들이 모두 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한덕수 후보와 면담을 갖고 단일화 설득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뭐 일부 의원들은 또 당연히 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오늘 이제 당원들의 투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결정까지 나면 빠르게 봉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이제 여러 말씀하셨는데 후보 등록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통합선대위를 꾸리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같이 경선했던 홍준표 후보는 나 미국 갈란다. 그리고 나는 뭐 대선에 관여 안 한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이제부터 저는 당 혁신에 나서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 통합선대위에 이름도 안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선을 같이 뛰었던 후보들마저도 통합하는 게 어려웠던 게 김문수 후보였는데 이런 김문수 후보를 갖다가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 내고 입당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네 분의 후보들은요, 대부분이 다 내가 만약에 경선에서 1등했어도 나 똑같이 저렇게 날아갔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웃으면서 제가 통합선대위에 들어갈게요. 우리가 밀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쉽게 나오겠까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입니다. 전날이었죠. 이제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같은 재판부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궁금증도 있는데 예상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예상해 주신다면? 일단 어저께 나온 기각의 어떤 사유를 봤을 때 또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어떤 기각의 사유만이 아니라 결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 활동, 정치라기보단 정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과정을 밟아 나갔을 때 중간중간 그것을 다 개입해버리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각이라는 속보가 나오자마자 그 생각을 했는데 사유를 봤더니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OX 그 퀴즈가 나왔을 때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렸다. 이런 이유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한 어떤 양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어떤 정신을 봤을 때 정당의 지금 활동,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것도 포괄적으로 정당의 정치 활동으로 봐서 같은 어떤 결과를 내릴지에 대한 의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절차적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린 선거의 4원칙, 뭐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우리가 그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4개의 원칙이 오늘 아침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최소한 그 선거의 4대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삼는다면 저는 이건 어저께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뭐 이런 미명하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접수를 받는다? 저희가 무슨 뭐 북한도 아니고 그런 비밀스러운 후보 접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보통 선거에 반하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행위였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의 정당의 모든 비민주적인 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만약에 재판부가 이 부분까지도 인정해서 후보 자격 박탈을 인정한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의 후보를 갖다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한 나중에 본심 가서 이거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판사가 이 재판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그 후회를 하게 될지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신문 좀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반응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밤치기 도둑 수법이다라면서 날선 비판을 좀 날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선 포기를 선언해라, 자진해산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경쟁하는 당이니까 다른 당의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자폭 분위기, 사분 오열 분위기, 뭐 이거를 갖다가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정당이잖아요. 뭐 보수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냐, 뭐 개혁 정당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정당사에 새벽 3시, 4시에 접수받는 정당은 없습니다. 뭐 누구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무임승차, 날치기, 새치기 이런 이 비판을 들어도 마땅하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같은 50보 100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분이든 아니면은 장관을 지냈던 분이든 예. 참 이 분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대선을 우리가 과연 치러야 되느냐 이런 자괴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제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뭐 일극 체제라든지 혹은 제가 기억하기에 2021년부터 당원 당규를 많이 고쳤어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때 당시에 제목들이 다 이랬습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마음껏 고친다. 실제로 어떤 걸 고쳤냐면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맞지 아니한다. 뭐 이런 당직을 박탈한다. 당직? 예. 그런 어떤 대목을 어떤 식으로 그때 고쳤냐면 당원 당규에 없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전부 질문 돌려갖고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응답률이 크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응답률은 크지 않아요. 응답률이 3분의 1 미만입니다. 그런데 근데 응답한 사람들의 90%가 바꿔야 된다. 이번에도 80.10%가 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바꾸자 하고 바꿔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당원 당규에 없는데 당원들한테 묻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당원 당규를 고쳤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했는데 저는 그 비판이 고스란히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식으로 3분의 1도 아닌 20 몇만 명이 87%로 지금 찬성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 당원들이 몇 명을 했냐면 48만 명인가 했어요. 그러면 20만 명과 40만 명의 참여한 사람들의 모집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뼈아픈 지적이다. 근데 그냥 민주당은 이럴 때 그냥 점잖게 안타깝다 정도로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제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12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험지를 가장 마지막에 좀 찾았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얘기를 듣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대선의 목적은 내란 종식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면 최소한 2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2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보이려면 뭐 본인이 지지를 받았던 곳,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곳은 뭐 당연한 거고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졌던 부분,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험지를 갖다가 먼저 돌고 또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그 진정성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환경에 대한 본인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압도적 승리를 위한 포석을 대선 전에 지금 깔고 있다 이렇게 보게 맞겠죠. 이재명 후보는 이제 TK 지역에서 이번에는 한 30%의 득표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30%를 왜 얘기하냐면 바로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 그래요. 민주당의 승리 공식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서 타당 그러니까 영남 쪽의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정을 해서 영남권의 어떤 표를 어느 정도는 흡수해서 호남표와 합쳐서 당선이 된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나 노무현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정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패배한 이유가 영남권에서 생각대로 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PK에서도 사실 제대로 안 나왔고 또 TK, 즉 안동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TK에서 안동 출신의 어떤 최소한의 그런 어떤 지지율 이걸 못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호남권에 대해서 내가 영남권에서 이 정도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어느 정도는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어떤 부분 그리고 지금의 어떤 승기 상당히 이제 이쪽이 지리멸렬하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안동 출신이고 또 TK에서 내가 잘하겠다라는 그런 상대적으로 이 아주 험지라고는 하지만 TK에서 표를 얼마큼 얻어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도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내란 후보를 옹립한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의 후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를 갖다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한덕수 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있는 후보 쫓아내면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뭐라고 보일까요? 당연히 이거는 뒤에 누가 있구나. 이거 분명히 윤 전 대통령 측이나 그쪽과 관련되신 분들이 기획한 거 아니냐. 소위 친윤 그룹이 당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소위 말해서 당에서 뭔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그리고 당에 아무런 뿌리가 없이 대선 끝나면 쉽게 버릴 수 있는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 바지사장으로 영입한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이 바라보는 합리적인 이제 시각이 돼버린 거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참 뼈아픈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과연 대표를 연임을 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많이 비판을 했고요. 뭐 일극 체제 하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자신의 어떤 당내에서의 소수파인 정대철이라든지 또 김상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계속 30% 이상의 지분을 줘야 된다라고 공천에서의 어떤 룰을 삼았거든요. 그래야 당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 전대에서 분명히 라이벌로 서로 후보 간에 경쟁도 벌였던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박영진 후보 같은 사람이 이번에 공천될 겁니다. 내가 되면.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자신의 잠재적인 어떤 후보들이 공천을 다 못 받았다. 이런 과정들이 과연 정통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한 거냐. 이런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입에서 국민의힘을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수를 해야만 하는데 어제 오늘의 어떤 과정이 과연 제대로 응수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빨리 또 회복을 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수준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와왔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의 이 상황 때문에 이 지지율의 변화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양당이 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을게요. 네, 일단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국민의힘의 이런 내분 사태가 결국은 보수층,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내분 사태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후보가 이준석 후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측은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를 어떻게 내가 이삭줍기를 할까,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준석 후보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차기 대선 주자, 그동안에는 똑똑하지만 어리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두 자릿수의 어떤 득표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차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분열된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두 자릿수 득표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의 표가 분열돼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얻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1위와 2위의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민주당이 이제까지 압도적 승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 결과 0.73% 차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두 자릿수 이상의 퍼센트지의 어떤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마도 압도적인 승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국민의힘의 결집도가 약화가 돼서 이것이 이준석 후보에게 일부 흘러간다면 1, 2위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소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향후 앞으로 남은 24일 남은 기간 중에 과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빅텐트 얘기가 또 나올 것이냐. 사실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준석 후보의 몸값은 올라가거든요.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값이 됩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래도 저래도 어쨌든 본인에게 나쁘지 않는 구도가 될 것 같다.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대선 과정에서의 말씀은 박 교수님하고 똑같으니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멸렬이 물론 15%까지 꿈을 키울 수 있지만 그 1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승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당 지도부와 60여 명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20며칠 남겨놓고 당을 패배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60명은 108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완전히 정말 책임론에서 서로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보수의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패배를 하고 한다면 저는 그냥 하나의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15%까지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그걸 흡수한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한 재편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제는 완주밖에 길이 없다. 통합, 빅텐트 이거보다는 개별적인 완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 이후에 보수 재편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아마도 구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후에 있을 예상 시나리오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박창환 장암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